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다른 세상의 계절처럼 유독 혹독하고 길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대막사의 낡은 창문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댔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어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남짓된 이등병 이현우에게 이곳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갸름한 얼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 사회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법한 그런 부드러운 인상의 청년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군대의 거칠고 위계적인 문화는 매일매일이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침 점호의 우렁찬 함성도, 고된 훈련으로 땀과 흙먼지에 뒤범벅이 되는 것도, 그리고 선임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우에게도 이 춥고 낯선 곳을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연인 윤서연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점호가 끝난 뒤 허락된 짧은 시간, 현우는 추운 복도로 달려나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는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훈련은 힘들지 않았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 다정하게 물어봐주곤 했습니다. 그 짧은 10분의 통화 시간이야말로 현우가 다음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 보내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에는 사회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그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그녀의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지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땀에 젖은 전투복을 정리하던 중 현우의 지갑에서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생활관의 실세이자 모든 신병들의 공포의 대상인 강 중사가 동료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 중사는 부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야말로 남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특히 현우처럼 어딘가 유약해 보이는 센님 스타일의 신병들을 유독 싫어했습니다. 그는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는 비열하고 거친 사내였지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발견한 것은 강 중사의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이, 강 중사, 이것 좀 봐라. 이현우 이병 여자친구 사진인가 본데 장난 아니게 예쁜데. 그 말에 생활관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진으로 쏠렸습니다. 강 중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햇살 좋은 카페 창가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여성이 아닌 어딘가 특별하고 고귀한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는 낮은 탄성과 함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연예인 아니야? 이현우 저 자식 완전 개 탔네. 하지만 강 중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아닌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진과 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웃기는구만. 저렇게 비실비실한 쌤님 녀석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의 말에 생활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강중사는 현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사진을 현우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이, 이현우 이등병, 솔직하게 말해봐. 이 여자 진짜 네 여자친구 맞아? 아니면 어디서 사진만 주운 거야?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가장 더러운 손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 여자친구 맞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푸하하, 웃기지 마, 임마. 너 같은 놈이 무슨 수로 이런 여자를 만나? 혹시 저 여자가 네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냐? 소위 말하는 꽃뱀, 뭐 그런 거? 꽃뱀이라는 단어에 현우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줄 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하늘 같은 선임이었고 이곳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곧 굴욕적인 인정처럼 보였습니다. 강중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던져주며 저속한 품평을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한번 봐라. 이 정도 외모면 강남 룸살롱에서도 에이스급 아니겠냐? 그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차마 그에 동조하지 못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강중사 앞에 섰습니다. 강중사님, 그만해 주십시오. 제 여자친구를 모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작은 저항에 강중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생활관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강중사가 현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대단해? 현우는 공포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강중사는 피식 웃으며 그의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군홧발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냥 농담 한번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어쨌든 네 여자친구 얼굴 한번 잘 봤다. 다음에 면회 오면 나한테도 인사 한번 시켜주라고. 어떤 여자인지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강중사는 자신의 팻거리들과 함께 유유히 생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더러운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와 괴롭힘을 넘어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더럽고 추악한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곧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현우가 생활관 구석에서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별을 단 장군들과 연관급 장교들이 숨죽인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제 막 30을 간 넘긴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대령이자 전군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략 분석가였다. 현재 동해상에서 포착된 미확인 잠수함의 예상 침투 경로는 3가지입니다. 서연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그녀의 판단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전노장의 장군들조차 그녀의 분석 앞에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녀의 나이와 성별을 넘어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고수처럼 적의 다음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보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제시한 대응 전략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는 비로소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군들이 떠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작전지도 대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이현우였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벙커를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사무실은 다른 장교들의 사무실과 달리 최소한의 집기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이 삭막했다. 하지만 그 삭막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낡은 편지 뭉치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내들었다. 현우가 훈련소에서 보내온 첫 번째 편지였다. 삐뚤삐뚤한 그의 글씨체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그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아,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밥도 잘 먹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편지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 읽고 또 읽었다. 잘 지낸다는 그의 말이 사실은 보고 싶다는 그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연과 현우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대령과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의 사랑. 그것은 군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관계였다. 만약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현우는 물론이고 그녀 자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몰랐다.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경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의 순수함, 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맑은 눈을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늘 불안했다. 너무나도 여리고 섬세한 그가 이 거칠고 비정한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쁜 선임을 만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녀는 현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를 보호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를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현우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며 그들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야만 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현우에게 보낼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밝고 희망적인 말들로 편지를 채워나갔다. 현우야, 편지 잘 받았어. 네가 잘 지낸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는 요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래도 네 생각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친구인 척했다. 그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믿었다. 편지를 다 쓴 그녀는 문득 이번 주말에 그를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편지와 전화만으로는 그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없었다.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각 잡힌 군복들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군복들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 하나를 꺼내들었다. 현우를 만나기 전에 샀던 하늘하늘한 쉬폰 원피스였다. 그녀는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에 설레는 평범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면회에는 철저히 이현우의 여자친구 윤서연으로만 가기로.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고 오직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만 그의 앞에 서기로. 그녀는 자신의 이런 선택이 오히려 사랑하는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람이 곧 다가올 비극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 부대의 면회실 앞 광장은 모처럼의 활기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아들 혹은 연인을 만나러 온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이등병 이현우 역시 그들 틈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윤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위병소 방향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오는 순간 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오늘 군복을 벗고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고고하고 우아한 분위기는 주변의 모든 풍경을 압도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고 깊은 눈,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그녀의 모든 것은 이곳의 거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특별해 보였다. 와, 진짜 예쁘다. 저 사람이 이현우 여자친구라고? 말도 안 돼. 병사들 사이에서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현우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등 뒤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야, 주인공 납셨네.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강중사였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패거리 몇 명과 함께 현우의 뒤에 서서 서연을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감탄이 아닌 저급한 호기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현우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왔다. 현우야, 많이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현우의 뒤에 서 있는 강중사 일당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불쾌한 시선과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아니, 방금 나왔어. 와줘서 고마워, 서연아. 현우는 애써 밝은 척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이 불편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강중사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일부러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이병 여자친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중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아는 척을 했다. 서연은 불쾌감을 애써 감추고 예의상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강중사는 현우의 어깨를 거칠게 톡 치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야, 우리 현우가 아주 복이 많아. 이렇게 예쁜 분이 여자친구라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중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시죠. 서연이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강중사는 뜸을 들이더니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나 해서요. 우리 현우가 좀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혹시라도 나쁜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선임으로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의 말은 걱정의 형식을 띤 교묘한 모욕이었다. 그는 현우와 서연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이 군대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걱정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광재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신경 써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차가운 대답에 감중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더욱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아니, 제가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인이셔서 혹시 하시는 일이 뭐랄까 좀 특별한 일이 아닐까 해서요. 예를 들면 애인대행이라던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애인대행. 그 단어가 터져나오는 순간 현우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중사님,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오히려 강중사에게 더 큰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강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우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현우는 힘없이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새끼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선임이 걱정해주는 말도 못 알아들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진짜 네 여자친구 맞긴 맞아? 혹시 돈 주고 만나는 조건 만남 같은 거 아니냐고. 그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장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 천박한 남자의 턱을 부수고 군법에 따라 그를 처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분노와 굴욕감에 떨고 있는 현우를 보았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폭발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바로 현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모욕을 스스로 감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넘어진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강중사를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오늘 한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연인에게 가한 폭력,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충고하죠.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홀로 남은 강중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긴 섬뜩한 기운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그저 화가 난 여자의 허세쯤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전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말이다. 윤서연이 떠난 후 면회실 앞 광장에 남겨진 강중사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일개 병사의 여자친구 따위가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사라지다니.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모욕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차갑고 당당한 눈빛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라면 자신의 위세 앞에서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병적인 호기심과 뒤틀린 정복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녀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단연히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이현우였다. 그날 저녁 강중사는 현우를 생활관 뒤편에 아무도 없는 창고로 불러냈다. 그는 다짜고짜 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야, 이현우, 솔직하게 불어. 네 여자친구 정체가 뭐야? 현우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 여자친구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지? 오늘 보니 딱 알겠더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디 술집 마담이라도 돼? 아니면 더 높은 놈들 상대하는 스폰서라도 낀 년이야. 그의 입에서는 다시 한번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우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서연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그냥 평범한 무역회사 다닙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그래서 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것은 서연과 미리 맞춰놓았던 그들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어설픈 변명은 강중사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무역회사? 웃기지 마. 어떤 무역회사 직원이 너 같은 쎄님 새끼를 만나준단 말이냐. 그리고 그 눈빛은 뭐야? 사람을 아주 벌레 보듯 쳐다보던데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어. 강중사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는 현우를 풀어주고는 그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신문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집은 어디 살아? 대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호러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다고. 서연 역시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지만 그의 모든 대답은 강중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애매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대답이었다. 좋아,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확인해보는 수밖에. 강중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네가 스스로 불 때까지 내가 아주 재미있는 군 생활을 선물해주지. 기대하라고. 그날부터 현우에 대한 강중사의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집요한 정신적인 학대였다. 강중사는 현우에게 부대 내의 모든 굳은 일을 떠맡겼다. 그는 매일 새벽 다른 동기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 홀로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해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수백 명의 식기를 혼자서 설거지해야만 했다. 그의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Mệnh lệnh của Đại tá Nguyễn Anh Hóa đã khiến nhiều người trong ban chuyên án cảm thấy khó hiểu. Vụ án dường như đã quá rõ ràng. Hung thủ đã tự sát và để lại thư tuyệt mệnh. Việc tiếp tục điều tra dường như là không cần thiết và tốn thời gian. Nhưng mệnh lệnh là mệnh lệnh. Một tổ công tác kỹ thuật hình sự, bao gồm những chuyên gia giỏi nhất, đã được cử quay trở lại quán karaoke Hoàng gia. Căn phòng VIP số 9, sau nhiều ngày bị phong tỏa, vẫn còn nguyên vẹn hiện trường, chỉ có mùi tử khí đã được xử lý bớt. Lần này, cuộc rà soát không còn mang tính tổng thể nữa. Họ tập trung vào việc tìm kiếm những dấu vết dị vật, những chi tiết cực nhỏ mà trong cuộc khám nghiệm đầu tiên có thể đã bị bỏ qua do quy mô phức tạp của hiện trường. Họ kiểm tra từng kẽ hở trên ghế sofa, lật từng tấm thảm lót sàn, sỏi kỹ từng chiếc ly, chiếc chén còn sót lại trên bàn. Mọi thứ đều đã được xử lý trong lần đầu tiên, không có gì mới. Sau nhiều giờ làm việc căng thẳng mà không có kết quả, một vài thành viên bắt đầu cảm thấy nản lòng. Có lẽ Đại tá Khoa đã quá đa nghi. Nhưng rồi, một chuyên gia trẻ tuổi, người được giao nhiệm vụ kiểm tra lại hệ thống âm thanh, đã có một phát hiện bất ngờ. Khi đang xem xét những chiếc micro không dây bị vứt lộn xộn trên bàn, anh ta để ý đến một chiếc. Bề ngoài nó không có gì khác biệt, nhưng khi anh ta soi đèn pin chuyên dụng vào phần lưới kim loại bảo vệ ở đầu micro, anh ta đã nhận ra một điều bất thường. Trên bề mặt lưới có một vài vết xước rất lạ. Chúng không phải là những vết móp do va đập, mà là những vết cào, sắc và nhỏ, như thể được tạo ra bởi móng tay của một người nào đó trong lúc giằng co quyết liệt. Tò mò, anh ta cẩn thận tháo phần lưới kim loại ra, và rồi, kẹt sâu bên trong lớp mút lọc âm, anh ta đã tìm thấy nó. Một mảnh da rất nhỏ, gần như chỉ bằng đầu tăm, dính chặt vào đó. Mảnh da này quá nhỏ để có thể nhìn thấy bằng mắt thường nếu không có sự quan sát tỉ mỉ và một chút may mắn. Ngay lập tức, mảnh da nhỏ bé đó được cho vào một ống nghiệm niêm phong và chuyển thẳng đến Viện Khoa học Hình sự với yêu cầu giám định ADN khẩn cấp. 그들의 입에서는 서연을 향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욕설과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현우의 육체를 짓밟는 동시에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랑과 존엄성을 함께 짓밟고 있었다. 현우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져 서연의 신분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서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자신과 같은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저항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폭행에 지친 강중사가 숨을 헐떡이며 발길질을 멈췄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현우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독한 새끼,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다음 주 네 여자친구 면회 오기만 해봐. 그땐 네 눈앞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잘난 여자친구의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현우를 창고에 버려두고 유유히 사라졌다. 차가운 창고 바닥에 홀로 남겨진 현우는 부서진 몸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에 신음했다. 강중사의 마지막 협박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주 서연이 이곳에 온다면 그녀는 자신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 돼, 절대로.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머니 속에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군화 자국이 남아있는 서연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보루이자 희망이었다. 억압과 폭력의 강도는 이제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처절한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이현우와의 전화통화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잠겨 있었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그의 말투 속에는 깊은 고통과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윤서연의 질문에 그저 고된 훈련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대한민국 육군의 대령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현우가 지금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다음 주 면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을 때 그녀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자가 현우를 이용해 나를 협박하고 있어. 강중사라는 남자의 잔인하고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현우를 인질모 삼아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부대를 찾아갔을 때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려 할 것이 분명했다. Một mệnh lệnh mới được ban hành. Tổ công tác kỹ thuật phải rà soát lại toàn bộ, không trừ một giây nào, hàng trăm giờ dữ liệu camera an ninh của quán karaoke Hoàng gia. Lần này, phạm vi tìm kiếm được mở rộng ra tất cả các khu vực, không chỉ là sảnh chính hay hành lang. Họ phải tập trung vào những góc khuất, những lối đi nội bộ dành cho nhân viên và đặc biệt là các lối thoát hiểm. Đại tá Khoa tin rằng kẻ thù ác thật sự sẽ không đi vào bằng cửa chính. Đó là một công việc vô cùng tốn thời gian và đòi hỏi sự kiên nhẫn cao độ. Các trinh sát đã phải thay phiên nhau, dán mắt vào màn hình suốt nhiều ngày liền, xem đi xem lại từng hình ảnh, từng chuyển động mờ ảo trong đêm. Sau nhiều ngày làm việc căng thẳng, nỗ lực của họ cuối cùng cũng đã được đền đáp. Một trinh sát trẻ tuổi, khi đang xem lại dữ liệu từ một chiếc camera an ninh cũ kỹ, được lắp ở một góc khuất gần lối thoát hiểm phía sau, đã phát hiện ra một hình ảnh bất thường. Vào khoảng hơn 10 giờ đêm hôm xảy ra vụ án, sau khi Tùng và các nữ nhân viên đã vui vẻ đi vào phòng tiệc ở phía trước, chiếc camera này đã ghi lại được hình ảnh một người đàn ông mặc đồ đen, đội mũ lưỡi chai và đeo khẩu trang che kín mặt, đã bí mật đi vào quán từ lối thoát hiểm này. Dáng đi của người này rất quen thuộc, dứt khoát và đầy quyền lực, không giống một kẻ trộm thông thường. Nhưng đó chưa phải là tất cả. Khoảng gần 1 giờ sau, cũng chính người đàn ông đó lại xuất hiện trong khung hình. Lần này, hắn ta vội vã đi ra, dáng vẻ có phần hoảng hốt. Hắn tháo khẩu trang ra để thở, và trong một khoảnh khắc ngắn ngủi, khuôn mặt của hắn đã lọt vào ống kính. Khi hình ảnh đó được phóng to và làm rõ, cả ban chuyên án đã phải sững sờ. Người đàn ông đó không phải ai xa lạ, đó chính là ông Hoàng, chủ của quán karaoke, người đã đóng vai một nạn nhân đau khổ, người đã tỏ ra vô cùng bàng hoàng trước thảm kịch. Bức tranh tối ác lại một lần nữa được vẽ lại. Ông Hoàng đã nói dối. Ông ta đã có mặt tại quán vào đêm xảy ra vụ án và đã bí mật đột nhập vào chính cơ sở kinh doanh của mình. 토요일 오전 제13사단 제5대 대의의 면회실 앞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의 면회는 모두 통제된 채 오직 이등병 이현우만이 굳은 얼굴로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과 목에는 미처 가려지지 않은 새로운 멍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강 중사의 괴롭힘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강 중사와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대의 중대장인 오중원 소령까지 나와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을 앞둔 사냥개들처럼 흥분과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먹잇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현우와 그의 정체불명의 여자친구를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할 작정이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위병소 너머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늘하늘한 원피스 대신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의 분위기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강 중사와 오소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일부러 강한 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곧장 현우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에 남은 새로운 상처들을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렸어, 현우야? 서연아.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애원했다. 제발 그냥 돌아가줘. 하지만 서연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들을 포위하듯 서 있는 강 중사와 오소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 중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야,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셨네. 우리 다방 아가씨. 오늘은 또 어떤 남자 홀리러 오셨나?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패거리들이 저속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오중원 중대장 역시 못마땅하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며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현우는 분노에 몸을 떨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를 제지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서연은 강 중사의 모욕적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한 번 흘깃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상할 만큼 침착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 중사를 더욱 자극했다. 어쭈, 이젠 대답도 안 하시겠다. 우리가 우스워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인들 앞에서 건방지게 굴어. 오중원 중대장 역시 거들고 나섰다. 그는 지휘관의 위엄을 내세우며 서연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가씨, 들어보니 우리 이현우 이병과 연인 관계라고 하던데 사실이요? 아가씨처럼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분이 왜 하필 우리 부대의 문제병사와 어울리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군. 그는 교묘하게 현우를 문제병사로 낙인 찍고 그들의 관계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가씨의 신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신성한 군부대요. 앞으로는 이현우 이병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소. 부대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말이요. 그의 말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었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모욕과 협박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 오전 10시가 정확히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부대 정문 방향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무장한 헌병들이 탄 군용 트럭까지 나타났다. 강 중사와 오소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위병소 쪽을 쳐다보았다. 무슨 훈련이라도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 어떤 사전 공지도 없었던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다.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면회실 앞 광장까지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서연과 현우 그리고 강 중사 일당을 완벽하게 포위하듯 멈춰섰다. 드르릉! 차문이 일제히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들과 사복 차림의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 중사와 오소령 그리고 그 패거리들을 에워쌌다. 강 중사와 오소령은 자신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오중원 중대장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도 강력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내 부하들이다, 오소영. 그녀의 말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번쩍이는 군인 신분증이었다. 내 부하들이다, 오소령. 윤서연의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가 되어 광장 전체를 울렸다. 강 중사와 오소령은 물론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병사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다방 아가씨라며 조롱하고 모욕했던 저 여자가 지금 눈앞에 이 살벌한 감사관들을 자신의 부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고 있던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었다. 그러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완벽한 제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번쩍이는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오중원 소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대령,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가 자신보다 까마득히 높은 상급자인 대령이었다. 강 중사의 얼굴은 이미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용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린 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위험 있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들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오중원 소령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강 중사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품에서 차갑고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국방부 감사관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특별 감찰 명령서였다. 서연은 낮지만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인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특별감찰단장 대령 윤서연이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는 오소령과 강 중사를 차례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3사단 제5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 내용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모든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강 모 중사가 주도한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녀의 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 중사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이현우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현우의 앞에 섰다. 조금 전까지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눈빛이 현우를 바라보는 순간 봄눈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현우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많이 무서웠지,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녀는 잠시 현우의 눈을 바라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추상 같은 지휘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이등병 이현우, 그는 이번 감찰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핵심 증인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그의 신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직접 진다. 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진술을 방해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것은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던 이등병 이현우는 이제 특별감찰단장의 보호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부대를 지배하던 오만한 권력자들은 이제 한낱 범죄 혐의가 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의 손에 이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연 대령의 선언과 함께 제13사단 제5대대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특별감찰단의 조사는 신속하고 치밀했으며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부대의 모든 행정 업무는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예외 없이 개별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조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강 중사가 있었다. 그는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감사관실의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밤낮으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현우 이병이 평소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관심병사였다고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현우 이병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대령이라는 백을 믿고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거짓말은 서연이 이미 확보해둔 증거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수사관들은 그가 현우를 창고로 끌고 가 폭행했던 날의 동료 병사들의 목격 진술과 현우의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한 의무관의 정밀 진단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래도 발뺌할 텐가 강중사, 자네가 한 짓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강중사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침몰시킨 것은 그동안 그의 폭력 아래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다른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윤서연 대령과 감찰단은 모든 병사들에게 완전한 익명보장과 신변보호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병사들은 마침내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강 중사가 저질러온 끔찍한 만행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강 중사는 매주 저희의 월급 일부를 상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병사는 주말 외박을 잘랐습니다. 휴가 나가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물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애인 선물까지 사오게 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서로의 진술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대의 상처가 마침내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는 강 중사의 개인 비리를 넘어 부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는 강 중사의 비리를 비호해주기까지 한 중대장 오중원 소령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오 소령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 중사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제가 그의 범죄를 묵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 역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업무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는 강 중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하던 내역과 병사들의 정당한 신고를 그가 직접 나서서 무마시켰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의 사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이 겪는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던 악의 동조자이자 공범이었던 것이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감찰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보고서에는 강 중사와 오 소령을 포함한 부패한 간부들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윤서연 대령의 손을 거쳐 곧장 육군 본부의 최고 지휘부로 전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중사와 오 소령은 모든 지위에서 해제되었고 군 검찰로 이첩되어 군사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은 이제 그들의 죄를 상징하는 죄수복이나 다름없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저항과 그 저항을 지켜준 또 다른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마침내 무너뜨린 것이었다. 부대에는 서서히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특별감찰이 끝나고 강 중사와 오 소령이 부대에서 사라지자 제5대대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윤서연 대령과 이현우 이병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그 대령님이 진짜 이현우 여자친구래? 말도 안 돼. 어떻게 대령이랑 이등병이? 하지만 그날 면회실 앞에서 그 대령님이 직접 내 연인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어. 병사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감찰 과정에서 윤서연 대령이 이현우를 특별히 챙기고 보호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목격되면서 소문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갔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관계를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관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현우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소문들이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는 자신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연이 구설에 오르고 그녀의 완벽한 경력에 흠집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제 육체적인 괴롭힘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부대 내에 마련된 감찰단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윤서연을 만나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연이 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관이 아닌 연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우야, 여긴 어쩐 일이야? 몸은 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서연아. 현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계급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나는 괜찮지만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제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현우야, 너는 틀렸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네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나를 지켜주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를 얻었어. 너는 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명예와 우리의 사랑을 지켜냈지. 그건 세상 그 어떤 군인보다도 더 위대한 용기였어.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네가 침묵으로 나를 지켰듯이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우리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런 세상의 편견과 기꺼이 싸울 거야. 그녀의 눈빛은 처음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처럼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감찰 결과를 보고하러 온 다른 부대의 장교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서연과 현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하여 멈칫했다. 서연은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장교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소령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소개하죠. 이쪽은 제 연인 이현우 이병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교는 물론 문 앞에 서 있던 현우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현우 이병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부패를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증인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감찰단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이 위대한 여인의 손을 더욱더 꽉 잡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녀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윤서연 대령의 폭탄 선언 이후 그녀와 이현우 이병의 관계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과 우려를 표했다. 대령과 이등병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계급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군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스캔들로 비칠 수 있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그녀의 처신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의 정적들은 이번 기회에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녀가 지휘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음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국방부 인권위원회에 자진하여 출석했고 그곳에서 현우와의 관계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떳떳하게 밝혔다. 저는 이현우 이병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급을 넘어선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면 저는 기꺼이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심 어린 고백은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갈백을 믿었던 동료들과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부하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감찰을 통해 비리의 늪에서 구출된 제5대대의 병사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윤서연 대령이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현우 이병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 이상 부적절한 스캔들로 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운 두 남녀의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편견과 시련을 극복한 그들의 사랑은 삭막한 군대 안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마침내 국방부 인권위원회는 윤서연 대령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그녀의 사랑이 군의 기강을 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강 중사와 오 소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판결도 내려졌다. 주범인 강 중사는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수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 소령 역시 지휘 책임과 비리 방조 혐의로 강 등과 함께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엄정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제5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와 악습은 뿌리 뽑혔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등병 이현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하고 내성적인 신병이 아니었다. 거대한 시련을 이겨낸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진짜 사나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챙겨주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동료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시선 대신 동료들의 따뜻한 신뢰와 존경이 함께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주말이 되면 윤서연 대령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연인의 손을 잡고 부대 안을 거닐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부대의 명물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있었다. 편견의 겨울은 가고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제5대대의 병영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덧 늠름한 상병이 되어 분대장으로서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다.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챙겨주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동료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시선 대신 동료들의 따뜻한 신뢰와 존경이 함께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주말이 되면 윤서연 대령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연인의 손을 잡고 부대 안을 거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부대의 명물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있었다. 편견의 겨울은 가고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제5대대의 병영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덧 늠름한 상병이 되어 분대장으로서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다.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주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점호가 끝난 후 현우는 부대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익숙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연이었다.
그녀 역시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일과를 마치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오늘 그녀는 아름다운 원피스 대신 그와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의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온전히 동등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왔어, 서연아. 응, 많이 기다렸지, 현우 씨.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시련과 편견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 그 순간의 고요함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던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아, 1년 전 오늘이 생각나. 내가 너에게 그만하자고 말했던 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너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너의 빛나는 길에 짐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던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아, 1년 전 오늘이 생각나. 내가 너에게 그만하자고 말했던 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너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너의 빛나는 길에 짐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어. 네가 나를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걸.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지난 1년 동안 네가 나를 지켜주었어. 너의 그 위대한 용기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지. 이제 내 차례야.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서연의 앞에 늠름하게 섰다. 나는 앞으로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언젠가는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남자가 될 거야. 약속할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현우야, 너는 이미 내가 아는 그 어떤 군인보다도 가장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야. 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냈잖아. 나에게는 너보다 더 훌륭한 군인은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급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병장을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성의 용기. 어쩌면 진정한 강함이란 높은 계급이나 강한 주먹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함께 싸워나가는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윤서연 대령과 이현우 상병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한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